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추천한 위원 중 한 분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 몫으로 2명이 있는 건 공수처의 중립성을 위한 것이지 꼼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선을 넘었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 가져보고 이어서 이번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만나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있었던 추미애 장관 발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21대 국감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입에만 온통 관심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컸었던 일이기도 했었는데 먼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 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추미애 장관 역시 마찬가지고 윤석열 총장도 결국 두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또 해석이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여야가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해하는 방식 자체,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그런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여야 간에 굉장히 큰 줄거리로 얘기하자면 달라도 너무 다른 국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보면 사실 저희 언론에서 조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나 국회의원들 이슈도 사이에서는 있었을 굉장히 텐데. 불만이 많다 그래요. 네, 나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책국감 하겠다고 준비해서 얘기하면은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이슈화가 보도가 안 된다.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국회의원이 저도 예전에 피감 기관에서 피감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받는 것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경험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감기관한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꼭 국감장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것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다른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했던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감 특히 이제 법무부 국감에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도 하루를 보면 추미애 장관한테 못 믿을 검찰총장이라면 해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 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속 피고인에게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총장과 아주 가깝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 협박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수사팀은 그 네, 구속 장관님. 피고인을 장관님, 궁금한 거는 왜 해임 건의하는 행사를 안 하세요? 그 그거는 구속 장관의 피고인을 직권 권한 아니겠습니까? 66번이나 소환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것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뭐 의원님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현재로서는 네. 윤석열 상황이 검찰총장 말대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자, 드립니다. 장관님, 시간이 자, 여기서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 행사하라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궁금증하고 바람 두 가지가 다 섞인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그럼 먼저 궁금증은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흔드는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 제출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소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게 야권 인사들의 조금의 어떤 궁금증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궁금증은 대통령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답을 못 들은 상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람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흔들어서 빨리 좀 그만두게 해주면 야권의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는데 확 흔들어서 그냥 해임 건의안 제출하면은 결국 검찰총장 그만두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명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람도 담겨 있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바람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흔들어서 총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하면 그것도 또한 정치적으로 그게 정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계산도 사실은 깔려 있다고 있을 좀 수도 있겠죠. 볼수 네. 여기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좀 의미심장한데 정치권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에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할 수도 있다라는 뜻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핵심은.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실제로 검사 비위가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야권 정치인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묵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정황이 확인이 된다거나 그게 수사를 통해서든 감찰을 통해서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단계에 가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법무부가 나서서 이제 총장까지 포함되는 그런 감찰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 타격은 입을 수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만한 사안이 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수사가 짜맞추기로 이루어졌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론 정치적 타격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올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만한 사안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그런 감찰 과정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시급하게 놓인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출범 목표가 원래 11월 안에 출범하는 게 목표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 11월 공수처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좀 시간 끌기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아예 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상 이 공수처가 11월 안에 출범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국민의힘에 달려 있거든요. 7명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이 공수처장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2명이 국민의힘 추천위원이잖아요. 네. 이 두 분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이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수처법 자체가 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토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굉장히 제동을 강하게 걸고 있고요. 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만큼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구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섰다가 고발당한 인물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발목
특기 행동대장을 이원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위원회 극우 논객인 지만원 씨 추천을 검토한다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은 분명히 야당 몫이잖아요. 네. 근데 야당 몫을 본인들의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뭐 표면화된 문제는 그 추천위원을 추천한 거 보면 위원회 면면이 굉장히 좀 맞닿지 않다 이런 겁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인터뷰 컷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뭐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굉장히 강성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다고 하는 얘기는 공수처장을 진짜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한 거냐 아니면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간 끌기를 위해서 뭔가 좀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한 거냐 이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지금 공수처법 자체를 좀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공수처 설치 문제에 있어서 시간 끌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뭔가 정치적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행 그 공수처법만 보면은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천위원을 뭐 걷어들인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토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 7명 중에 6명, 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결국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야당의 위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시간 끌기를 하는 것처럼 시간을 만약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원래 공수처 개정안 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차라리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게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게 이번 주 안에 어떤 공수처장 후보가 좀 간추려졌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였었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뽑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해서 지연이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장 다음 주라도 민주당이 바로 태세를 바꿔서 공수처법 개정안 쪽으로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은 지켜봐 줘야 한다고 보이고요. 지금부터 한 달. 네네. 그렇게 되면 11월 안에 출범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1월 안에 공수처장을 일단 임명하는 절차만 끝나준다고 하면 네. 나머지 공수처 설치 준비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들을 뽑고 공수처 검사를 뽑는 작업만 하면 속도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스타트 특검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특검 보호 임명하고 특검 검사들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과정도 한 5개월 가까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한 트랙이 있고 공수처 설치하는 게 한 트랙으로 있어서 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양쪽으로 비교해가면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장을 실제로 이제 추천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세월호 특조위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아예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시간 끌게 한다고 하는 정도의 판단이 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12월까지 예산안도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보고 12월 초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보면서 야당하고 협상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약간 복잡하게 꼬여져 가는 게 국민의힘이 그 특검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검 안 받아주면 아예 이제 철야 농성으로 넘어가겠다 네네. 이걸 지금 논의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오늘 이미 시작을 했죠, 논의를. 네, 논의를 시작하고 결정은 안 됐고요. 조금 전 4시부터 의원총회 시작한다고 했고 거기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한창 지금 논의 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공수처 진행하니까 특검 달라 주고 받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농성하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김종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농성하는 모습이 변화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그건 국민들의 시선도 또 부담이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야당이 방금 얘기하셨지만 예산 심의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농성을 하면 내년에는 뭐 민생 포기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뭐 13번 특검 있는 중에 결과가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검찰 결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로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철야 농성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 농성을 하게 되면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밤새 돌아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그 비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철야 농성이라는 게 네. 이전에 그 아예 그 로텐도홀 점거를 하고 모든 의사 일정 거부하고 이런 전면적인 철야 농성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몇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최소한의 정치적 액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야권이 이렇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국민께 보여주는 네. 그 정도의 행위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 이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야권에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내부 비판이 굉장히 많고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야권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다고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당내 요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으로 좀 옮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정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 얘기해보죠. 그 민주당 오늘 그 의총에서 이 얘기를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는데 정종순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먼저 정종순 의원한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라. 이거를 요구를 했나 보죠.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정순 의원에게 만약에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감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저는 그 단계가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30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체포동의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짜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자진 출석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8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30일 처리하는 과정이니까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포인트 국회에 어느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종순 의원이 그동안 검찰 조사를 안 받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음을 바꿔서 받는다든지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진 출석해서 검찰 수사 받겠다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을 걷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도 그렇고 국회의원 그 체포동의안 통과가 그 과거를 보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뭐 통틀어 보면 13번인데 현행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6건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선거법 관련 혹은 정치자금법 관련입니다. 네. 네, 가장 마지막인 5년 전 2015년에도 이 박긴춘 의원의 금품수수 건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통과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현재 봐도 방탄국회라는 어떤 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그 쿠팡 사망 노동자 유족이 환노위를 찾아가서 면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유족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보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자리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애가 정말 다리가 아파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나가면 이 형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픈 다리를 하고 보호대를 차고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청바지 호수가 1년 만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86이었는데 80을 입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은 이거는 다 느낄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왜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지 저는 그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좀 의원님들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진짜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기자님들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덕준이로 제발 끝나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제발 좀 힘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망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올해만 벌써 10명이 넘게 과로사로 숨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국회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대형 택배 업체 위주로 해서 이제 대안을 내놨어요. 근데 대안 자체가 택배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고 근데 이제 국회 관련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처리되면 많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택배 노조에서도 그렇게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라고 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일종의 노동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려서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거나 네. 아니면 노동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택배회사들이 해왔던 갑질이라든가 그리고 한 일방에게 너무 지나치게 과로한 업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택배 노조에서도 택배회사의 선의에 맡기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제도화된 방식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갸우뚱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요구는 많았는데 왜냐하면 노동자가 특히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청업체의 그 대표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국회 내에서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과 함께 이렇게 병합 심리를 좀 해서 그 조항이 일부를 이쪽으로다가 넣는 서비스 발전법에다 넣는 이런 방법들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감이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예산안의 심사 시간이기도 하고 또 입법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동안에 이런 관련돼 있는 법안들, 대책들 제대로 만드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관련법들이 통과될 수가 없는 그런 의회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엔 민주당의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 이 부분이 또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정감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